지금기도 확보 안 하면 회장님은 죽습니다. 한세그룹 회장실 글로벌 투자 회의가 한창이던 순간 한도연 회장의 얼굴이 보라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입사한 지 겨우 5일째인 파견 비서 윤소라는 본능적으로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금빛 만년필로 회장의 목을 정확히 찔렀죠. 비서실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소라의 귀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세그룹 본사 건물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유리 건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집니다. 출근 시간 8시 20분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들처럼 보이는군요. 윤소라는 건물 앞 계단에 서서 싸구려 검정 구두끈을 매만지며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28살 파견직 비서로 일한 지 이제 겨우 닷새째입니다. 손에 든 가방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이번 달 월세, 엄마 요양원비 아직 모자라. 소라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회전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로비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층수 버튼만 바라봅니다. 소라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서서 최상층 버튼이 켜지길 기다립니다. 회장실 옆 탕비실, 노란 형광등 아래 좁은 공간입니다. 소라는 스테인리스 주전자와 도자기 찻잔을 마치 수술도구 다루듯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물기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마른 천으로 몇 번씩 문질러내는 손길이 세심합니다. 찻잔 손잡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빛에 비춰보고는 다시 한번 닦아냅니다. 거기 파견 씨. 뒤에서 날카롭고 마른 목소리가 꽂혀듭니다. 소라가 돌아보니 장민석 비서실장이 서 있습니다. 50대 초반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입니다. 표정에는 늘 냉소가 담겨 있고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죠. 네, 실장님. 소라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찻잔은 모서리 자국 하나 없어야 합니다. 여긴 구청 민원실이 아니고 한세그룹 회장실이에요. 알바하듯 하면 하루 만에 짐 쌀 줄 알아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끊어 말하는 장민석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죄송합니다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숙인 고개 너머로 보이는 눈빛만큼은 쉽게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남아 있습니다. 파견은 파견답게 처신하세요. 여기 정규직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의 경력도 화려한 사람들이니까요. 장민석이 등을 돌려나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소라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 없이 다시 찻잔을 닦기 시작합니다.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말들에는 익숙해졌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비서들이 휴게실에 모여 딸기 라떼와 샐러드를 먹으며 수군거립니다. 소라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상관없습니다. 탕비실에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웁니다. 새로운 파견 어디서 봤는데 뉴스에서 본 얼굴 아니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려옵니다. 야, 설마. 그 예전에 난민 구호 어쩌고 하다가 사고 냈다던 그 여자? 맞아. 분명히 봤어. 얼굴이 똑같던데? 소라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물을 끕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옛 기사 캡처 화면을 띄워봅니다. 3년 전 기사 제목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난민보다 권력자 아들 먼저 살렸어야 했다. 생명 선택권을 가진 오만한 한국인 구조사. 소라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지워진다고 해서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꿈속에서는 그날 밤 야전 병원 텐트 안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날 내가 살렸던 아이 얼굴이 아직도 꿈에 나와. 그런데 뉴스는 나를 살인 구조사라 불렀지. 소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물소리만이 조용한 탕비실에 울려 퍼집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입니다. 오후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강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소라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립니다. 저 평화로운 풍경이 자신과는 너무 먼 세상처럼 느껴지니까요. 회장실 복도 벽면에는 커다란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90년대 사진들입니다. 젊은 시절에 한도연 회장이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땀을 닦으며 웃고 있는 모습,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헬멧을 쓰고 서 있는 모습, 지게차 옆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소라는 액자 앞을 지나가다 잠깐 멈춰섭니다. 사진 속 젊은 한도연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책임감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듯합니다. 한강 둔치가 진흙밭이던 시절부터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나. 복도 끝에서 한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70대 중반의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며 사진을 바라봅니다.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어딘가 씁쓸한 회한이 섞여 있습니다. 소라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줍니다. 한도연은 소라를 지나치며 잠깐 멈춰서서 말합니다. 새로운 파견 비서지? 네, 회장님. 윤소라입니다. 힘들지? 여기 사람들 까다롭거든. 괜찮습니다. 한도연은 잠깐 소라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소라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 사람도 밑바닥에서 시작했다는데 과연 자신처럼 억울하게 낙인 찍힌 적이 있었을까요? 저녁이 되자 건물에는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회장실 층만큼은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소라는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가방을 챙깁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또 버텨야 합니다. 엄마의 요양원비와 자신의 월세를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날 수 없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소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자신만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자신이 살린 건 난민 아이였고 그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차가운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한강 건너편 불빛들이 반짝이고 소라는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갑니다. 내일 또 8시 20분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세계관과 일상, 그리고 잔잔한 불안이 깔린 상태로 오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이날 오후 한세그룹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글로벌 투자자 화상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일본, 중동 자본이 한 번에 들어오는 초대형 딜입니다. 이 회의가 성공하면 한세그룹은 해외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장민석이 비서들을 회의실 앞에 모아놓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실수하는 사람, 내일 책상 치우는 거예요.
특히 박연 씨, 기다리는 사람들 다 50대, 60대 국제통화기금 사태 살아남은 전설들입니다. 커피 한 방울 옷에 튀어도 기사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소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에는 회의 준비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고 이미 3번이나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물 온도, 찻잔 개수, 프로젝터 상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소라는 하얀 컵에 드립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부어내리고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회장 전용 찻잔에는 커피 대신 잔잔한 녹차를 따릅니다. 어젯밤 비서실 기록을 살펴보다가 발견한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과 특정 약물 조합 금지라는 메모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나무결이 살아있는 긴 회의 테이블, 가죽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벽면에는 80년대부터 한세그룹이 해외 공사로 일군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중동 사막, 플랜트 건설 현장, 지게차와 크레인들, 그리고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50대에서 60대 시청자들에게는 익숙한 중동붐의 향수가 은근히 스며 있는 풍경이죠. 회의가 시작되고 화면에 해외 투자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한도연은 굵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가 80년대에 사우디 모래밭에서 막걸리 마시며 버틴 세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우리식으로 끝내봅시다. 화면 너머 투자자들이 웃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눈에는 한도연의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보입니다. 오른손으로 서류를 넘기는 동작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이마에는 얇은 땀이 맺혀 있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중입니다. 장민석 측근인 실장이 작은 약 봉투를 꺼내 물에 타기 시작합니다. 하얀 가루가 물에 녹으며 투명한 액체로 변합니다. 회장님, 주치의 처방약입니다. 회의 길어지니 미리 드시라네요. 소라는 탕비실에서 차를 준비하다 그 장면을 힐끗 봅니다. 약 봉투에 적힌 성분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저 성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3년 전 분쟁 지역 야전 병원에서 정치인의 아들이 쇼크사했던 바로 그 약입니다. 설마 똑같은 약? 소라의 손이 찻잔을 들고 멈춥니다. 회의실을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한도연이 그 물을 받아 마시려는 순간 소라의 발이 앞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도연이 물을 들이켭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도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운동 후처럼 붉어지더니 점점 더 짙은 색으로 변해갑니다. 헉헉. 한도연이 넥타이를 잡아뜯으며 몸부림칩니다. 입에서는 딱딱 끊어지는 금속성 괴성이 나오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립니다.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눈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임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누구는 물병을 들이대고 누구는 등을 세게 두드립니다. 비서들은 구급차를 부르느라 전화기를 붙잡고 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소라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야전 병원 텐트로 바뀝니다. 총성, 비명, 피냄새, 그리고 숨을 헐떡이는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3년 전 그날 밤처럼 말이죠. 기도가 막혔다. 이건 알레르기성 쇼크야. 3분 안에 못 들으면 뇌사. 다 비켜요. 소라가 소리를 지르며 회장에게 달려갑니다. 임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서고 장민석이 뭐라고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소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한도연의 금빛 만년필을 집어듭니다. 탕비실에서 가져온 알코올 티슈로
허겁지겁 만년필을 닦아냅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회장님 목에 무슨 짓이야? 장민석이 뒤에서 팔을 잡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소라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한도연의 목을대를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기도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고 만년필 끝으로 피부를 살짝 따내며 속 빈 펜대 몸통을 조심스럽게 기도에 밀어 넣습니다. 제발 숨 쉬어주세요. 소라의 입술이 떨립니다. 순간 만년필 관을 통해 히익하는 공기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한도연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내려가며 보라색이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아옵니다. 경련하던 몸이 조금씩 진정되고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옵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한도연을 바라봅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들이닥치고 들것이 준비됩니다. 장민석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소라를 바라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연이 어떻게 그 약을 보고도 막았지? 설마 미리 알고 있었나? 소라는 무릎을 꿇은 채 한도연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손은 차갑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이제 숨 쉬실 수 있어요. 한도연의 눈이 희미하게 소라를 바라봅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눈빛에는 감사와 의문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소라를 밀어내고 한도연을 들것에 옮깁니다. 이 기도 확보 누가 했습니까? 구급대원이 만년필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구급대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라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의료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응급처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장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 여자가 생각보다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응급실입니다. 회장실 전용 특별 통로를 통해 한도연이 실려 들어가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소라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까지 왔습니다.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손에 피가 묻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봅니다. 이 기도 확보 누가 했습니까? 당직 교수가 나와서 묻습니다. 60대 초반의 베테랑 의사입니다. 만년필을 손에 들고 신기하다는 듯 살펴봅니다. 제가 했습니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당직 교수 뒤로 레지던트 몇 명이 고개를 내밀며 소라를 바라봅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마취과도 아닌데 어디서 배웠습니까? 각도도 정확하고 깊이도 딱 맞습니다. 이건 경험 없이는 불가능한 술기입니다. 당직 교수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습니다. 국제구호 비정부기구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했습니다.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 서 있던 장민석의 귀가 쫑긋합니다. 국제구호 응급구조사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3년 전까지입니다. 3년 전이라는 말에 장민석의 눈이 가늘게 찢어집니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3년 전 국제구호 한국인 구조사 사고. 검색 결과가 주르륵 뜹니다. 난민보다 권력자 아들 먼저 살렸어야 했다. 생명 선택권을 가진 오만한 한국인 구조사. 국제 외교 마찰 일으킨 구호사. 결국 귀국. 기사 속 얼굴 사진이 바로 윤소라입니다. 장민석은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복도 밖으로 나갑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예, 차관님. 맞습니다. 그 여자입니다. 그때 그 구조사요. 지금 회장실에 파견 비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아이를 이참에 완전히 묻어버려야겠군요. 우리 쪽 책임까지 다시 파헤쳐지면 곤란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장민석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복도 벤치에 앉은 소라는 자판기 커피를 손에 쥔 채 깊은 숨을 내쉽니다.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또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이번엔 끝까지 버텨야 할까? 소라는 자판기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눈을 감으니 야전 병원 텐트 앞모습이 떠오릅니다. 피 묻은 침대보, 울부짖는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았던 난민 아이의 작은 손가락들이 보입니다. 그때 장민석이 차가운 눈빛으로 다가옵니다.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윤소라 씨, 잠깐 방으로 오시죠. 회장님을 살려주신 건 고맙습니다만. 말끝이 섬뜩합니다. 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민석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힙니다. 비서실 접견실입니다. 병원 안비서실 사무공간으로 쓰이는 작은 방입니다. 책상 위에는 소라의 과거 기사들이 프린트되어 놓여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장민석이 기사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묻습니다. 소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사를 내려다보니 3년 전 자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훨씬 어리고 순진했던 얼굴입니다.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었던 시절의 얼굴이죠. 장민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웃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같이 떠안은 흉터가 하나 있어요. 3년 전 그 나라 난민 사건 말입니다. 당신은 그걸로 충분히 다시 한번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다시 나 혼자 뒤집어 쓰라는 거군. 소라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굳어갑니다. 3년 전에는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소라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회장님 목숨을 살린 게 잘못입니까? 응급처치를 한 게 잘못입니까?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당신이 누군지 알려지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당신 과거가 문제예요. 그때 죽은 사람들 가족이 아직도 한을 품고 있거든요. 장민석이 테이블에 또 다른 서류를 꺼내놓습니다. 고소장 사본입니다. 3년 전 사건 관련자 가족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을 다시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들끓을 거예요. 한세그룹 회장실에 논란의 구조사가 있었다고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주가가 흔들리고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소라는 서류를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향한 증오의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살인자, 생명 선택자, 오만한 구조사.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조용히 떠나세요. 우리가 이력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회사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립니다. 아니면 장민석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계속 여기 있으면서 감옥 갈 준비를 하시든지요. 소라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꿋꿋이 섭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도로 나온 소라는 벽에 기대어 섭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또다시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엔 싸워야 할까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옵니다. 환자 보호자분? 아닙니다. 그냥 회사 동료입니다. 환자분 상태 안정됐습니다.
응급처치 정말 훌륭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소라는 작게 웃습니다. 적어도 오늘 한 사람은 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밤 11시 소라는 병원을 나와 지하철을 탑니다. 텅 빈 지하철 안에서 창밖 어둠을 바라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은 떳떳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침 뉴스 속보에 자막이 떠오릅니다. 소라는 고시원 방 안작은 텔레비전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한세그룹 회장 목에 만년필 찌른 신입 비서, 3년 전 국제 구호 사건 논란의 인물과 동일인? 화면에는 어제 병원 앞에서 찍힌 자신의 모습이 나오고 옆에는 3년 전 야전 병원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럴 수가. 소라는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문자 메시지가 수십 통 와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입니다. 내용을 열어보니 저주와 욕설이 가득합니다. 사람 죽인 년이 또 나타났네. 이번엔 재벌 죽이려고 들어갔구만. 감옥 가라. 손이 떨립니다.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지만 어머니께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 끌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시사 프로그램이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또 여자가 문제네요. 요즘 젊은 것들은 무서워. 그때도 난민 살린다고 쇼하다가 사고 냈다더니. 중장년층 시청자들이 즐겨보는 아침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분석을 합니다. 윤 씨 같은 경우는 영웅 콤플렉스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이 구원자가 되려는 심리죠. 소라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창밖을 보니 고시원 건물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기자들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원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소라의 어머니가 화면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70대 중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지만 아직 딸 얼굴은 알아봅니다. 소라? 우리 소라야?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놀라 다가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애가 우리 딸이에요. 이름도 바꿨다더니. 저 애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는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손으로 만집니다. 딸의 얼굴을 쓰다듬듯 화면을 어루만집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착한 애예요. 우리 딸 착한 애라고요. 요양보호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원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곧 기자들이 요양원까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병원 특별 병실입니다. 한도연은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고 각종 모니터가 생명 징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연은 덜 깬 의식 속에서 어제 일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목에 무언가가 꽂히던 감각, 그리고 그 손의 떨림입니다.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간절함의 떨림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목을 찔렀다. 그런데 그 손이 이상하게도 살리려는 마음으로 떨리고 있었어. 장민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고 뉴스 화면을 켜서 도연에게 보여줍니다. 회장님, 저 비서 예전에 문제 많던 구조사였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조사 중이라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연의 눈이 가늘게 찢어집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눈빛으로 묻습니다. 그 아이가 날 살렸지 않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장민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외형상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독성 약물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민석은 슬쩍 독을 심습니다. 도연의 눈에 의심이 스칩니다. 같은 시각 소라는 경찰 조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형사는 피곤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묻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그 약 미리 알고 있었죠? 외교부 기록 보니 그 나라 사건 때도 당신 주변에서만 희생자가 나왔더군요. 저는 주어진 약으로 눈앞의 아이를 살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죠? 권력자 아들이 죽고 당신은 영웅 대접받다가 나중에 쫓겨났잖아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먼저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을 뿐이에요. 말하면 뭐해? 누구도 믿지 않았잖아, 그때도. 형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습니다. 서류를 덮으며 말합니다. 일단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출국 금지 조치 들어가고요. 연락 두절되지 마세요. 소라는 경찰서를 나옵니다.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윤소라 씨, 3년 전 사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이번에도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까? 한세그룹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소라는 고개를 숙이고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나갑니다. 누군가 팔을 잡아당기고 누군가는 앞을 가로막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와 골목길로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입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한세그룹 옛 본사 건물입니다. 80년대 사무실 냄새가 나는 오래된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립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중년의 남자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건설, 금융, 언론, 병원 이사진, 그리고 외교부 은퇴 관료들까지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한도연은 휠체어에 앉아 참석합니다. 목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고 목소리는 쉰 소리로 나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외교부 전 차관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60대 후반,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권력의 냄새는 여전합니다. 한 회장, 이번은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다. 그 아이 하나만 정리하면 투자자들도 조용해져요. 언론도 우리가 잡을 수 있고요. 정리라 참 편한 말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한 회장,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회사를 위한 결정이에요. 대형 병원 이사장이 거듭니다. 70대 초반 의사 출신입니다. 그 아이가 내 목숨을 살렸소. 그건 외형일 뿐입니다. 조사해보니 약물 투여 전부터 수상한 점이 많았어요. 장민석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습니다. 소라의 동선 기록, 과거 이력, 심지어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정보까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 여자를 그냥 두면 우리 모두 곤란해집니다. 3년 전 그 사건, 외교부도 연루되어 있고 병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회의는 깊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윤소라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제2번에 있던 병실에서 알 수 없는 증세를 보입니다. 간호사가 정맥 주사를 교체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다시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환자 상태 악화. 당직 간호사가 비상벨을 누릅니다. 의료진이 우르르 달려오고 모니터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무슨 약을 투여했어? 정규 처방대로 했는데요? 의사들이 당황합니다. 분명 문제없는 약이었는데
또다시 같은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을 바꿔치기 한 게 분명합니다. 같은 시각 윤소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언론에 풀립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속보가 뜹니다. 한세 회장, 의문의 약물 반응 재발, 응급구조사 출신 비서, 살인 미수 혐의로 영장 청구. 소라는 고시원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기자들한테 시달릴 뿐이니까요. 친구 집으로 피신하려던 참입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소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문을 엽니다. 형사 2명이 서 있고 뒤에는 영장을 든 검사가 보입니다. 윤소라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집니다. 차가운 쇠붙이 감촉입니다. 소라는 경찰차에 실려갑니다. 건물 앞에는 또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고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윤소라 씨, 회장을 죽이려 한 겁니까? 3년 전에도 사람 죽였잖아요.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탑니다. 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소라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3년 전처럼 또 한 번 나만 죽이면 다 끝나는 게임. 경찰차가 병원 앞을 지나갑니다. 그 순간 응급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새어나옵니다. 차 앞 무전기에서 병원 응급 상황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 약물 알레르기 패턴이 3년 전 중동 사건이랑 똑같은데요? 젊은 레지던트의 당황한 목소리입니다. 소라의 귀가 쫑긋 섭니다. 무전기 소리에 집중합니다. 지나가던 간호사 한 명이 그러더군요. 그때도 윗사람들 때문에 환자 순서를 바꿨다고. 가슴 한가운데서 3년 전 야전 병원의 비명과 총성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텐트가 찢어지는 소리, 피 냄새,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았던 난민 아이의 떨림이 느껴집니다. 그날 내가 먼저 잡았던 건 난민 아이의 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세력들에게 버려야 할 카드가 됐다. 눈물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야 모든 게 보입니다. 3년 전에도 지금도 자신은 그저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진실을 덮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잠깐만요. 소라가 입을 엽니다. 네. 운전하던 형사가 백미러로 소라를 봅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유치장 가는 겁니다. 회장님이 위험합니다. 제발 병원으로 가주세요. 소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형사는 고개를 젓지만 옆자리 형사가 무전기를 듭니다. 본청, 여기 3호차. 병원 응급 상황 확인 부탁합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답이 옵니다. 한세 회장 상태 위중. 현재 응급 처치 중. 두 형사가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차는 유치장 대신 병원으로 방향을 틉니다. 유치장입니다. 밤새도록 눅눅한 담요를 덮고 앉아있던 소라를 한 중년 여성이 찾아옵니다. 50대 후반, 흰 머리가 섞인 여자입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윤소라 씨, 날 기억하나? 소라는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봅니다. 익숙한 얼굴입니다.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다가 눈이 커집니다. 박영자 선생님? 그래, 나야. 박영자는 3년 전 야전병원에서 소라와 함께 피 흘리던 환자들을 돌보던 선배 간호사였습니다. 밤새 수술실을 뛰어다니고 부족한 약품을 나눴으며 환자들을 살리던 사람입니다. 선생님 살아계셨네요. 그날 이후 난 한국 돌아와서 지방 대학병원에만 있었어. 입 다물고 살면 편하겠지 싶어서.
박영자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납니다. 소라는 유치장 창살을 붙잡고 섭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뉴스 봤어. 또 당하고 있더군. 박영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USB와 수첩 한 권을 꺼냅니다. 표지가 해진 작은 수첩입니다. 난 아직 그날 밤 외교부 라인과 재벌, 현지 정치인이 누구 먼저 살릴지 두고 흥정하던 목소리를 잊지 못해. 그걸 몰래 녹음했어. 언젠가 누군가 믿어줄 사람을 만나면 꺼내려고. 소라의 손이 떨립니다. 창살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 이제야요? 나도 겁이 났지. 가난한 시골집 하나 있는 나 같은 사람, 블랙리스트 한 줄이면 끝이니까. 자식들 취업도 걱정되고 연금도 깎일까봐 무서웠어. 박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50 중후반이야. 죽기 전에 한 번은 어른답게 살고 싶었다. 내가 목격한 걸 증언하지 않으면 난 평생 비겁한 사람으로 살다 죽을 것 같았어. 소라는 울음을 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한도연이 깨어납니다. 목에는 또 다른 기도관이 들어가 있고 온몸에 각종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대 옆에는 옛 군대 동기이자 은퇴한 언론인이 서 있습니다. 60대 후반 백발의 남자입니다. 야, 한도연. 넌 아직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사냐? 이제 와서 반항해서 뭐하냐? 도연의 목소리는 쉰 소리로 나옵니다. 적어도 희생양만 바꿔서 버티는 짓은 그만해라. 그 아이 내 목숨을 2번이나 건졌다고 들었다. 언론인 친구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너 기억하냐? 우리 군대 시절 경부고속도로 공사판에서 일할 때 말이야. 도연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20대 초반 군복을 입고 삽을 들었던 시절입니다. 비를 맞으며 시멘트를 옮기고 밤새 작업하던 날들입니다. 그때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국제통화기금 사태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끊었고 우린 그 위에서 살아남았어. 그게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는 거야. 또 다른 세대에게 같은 짓을 하지 말자고. 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친구 말이 맞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 빨리 생각해. 그 아이 지금 유치장에 있다. 친구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도연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같은 날 저녁 변호사 접견실에서 소라는 박영자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USB가 놓여 있습니다. 이거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직접 녹음했고 날짜와 장소도 명확해. 무엇보다 목소리 감정으로 누군지 다 밝혀질 거야. 박영자가 수첩을 펼칩니다. 거기에는 그날 밤 상황이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후 9시 30분 외교부 차관 전화, 환자 순서 변경 지시, 오후 10시 병원 이사장 도착, 특정 환자 우선 치료 요구, 오후 11시 윤소라 구조사가 난민 아이 먼저 치료, 항해 받음. 한 줄 한 줄이 증거입니다. 소라는 수첩을 읽으며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온 환자를 먼저 살렸을 뿐입니다. 우리 싸워봅시다. 박영자가 소라의 손을 잡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같은 편에 서줍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에서는 한도연이 휠체어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가져옵니다. 도연은 약을 받아들고 물컵을 봅니다. 이 약 누가 처방한 겁니까? 주치의 선생님이십니다. 주치의한테 직접 확인했습니까? 간호사가 당황합니다. 도연은 약을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주치의가 직접 확인해 준 약만 먹겠습니다. 다른 약은 받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도연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한세그룹 비밀 연수원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옛새마을 연수원 느낌의 단층 건물입니다. 80년대 지어진 건물이라 복도가 좁고 천장이 낮습니다. 하지만 보안은 철저합니다. 외교부 차관, 대형병원 이사장, 한때 재벌 구세주라 불리던 로펌 변호사까지 소수 인물만 초대된 자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한도연 회장 쾌유 축하와 향후 대책 회의입니다. 긴 회의 테이블에 사람들이 둘러앉습니다. 창밖으로는 소나무 숲이 보이고 새소리만 들립니다. 도연은 테이블 아래에 작은 녹음기를 켜둡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버튼을 누르고 주머니 속에 숨깁니다. 장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그 비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언론도 잠잠해지고 투자자들도 안심할 겁니다. 외교부 차관이 맞장구 칩니다.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며 말합니다. 우리도 곤란합니다. 그 사건 다시 파헤쳐지면 지금 여야 다 같이 뒤집혀요. 해외 원조 예산 집행 문제까지 터질 수 있습니다. 병원 이사장도 거듭니다.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환자 치료 순서 문제, 약품 횡령 의혹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묻으려 합니다. 도연은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뜻밖의 인물들이 들어옵니다. 윤소라, 박영자 간호사, 그리고 도연의 옛 군대 동기 언론인입니다. 경찰 2명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한 회장. 차관이 벌떡 일어섭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합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단합니다. 내 목숨을 2번 살려준 사람을 3번째로 죽이는 일은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박영자가 손에 쥔 수첩과 USB를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작은 물건들이지만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뭡니까? 병원 이사장이 묻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녹음입니다. 소라가 대답합니다. 박영자가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우선 장관님 조카부터 살려. 난민애 하나 죽는다고 누가 알겠어? 차관의 목소리입니다. 방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한국 구조사 그 여자 적당히 영웅 만들다가 버리면 되지. 기사 방향은 우리가 정해. 병원 이사장의 목소리입니다. 어차피 전쟁터야. 누가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지 누가 알아. 중요한 건 우리 사람 살리는 거지. 로펌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녹음 속 목소리들이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것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차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이사장은 손으로 이마를 짚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차관이 소리칩니다. 언론인 친구가 비웃습니다. 내 또래 아저씨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그거지. 조작, 유감, 오해. 도연이 차분하게 말을 잇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녹음된 대로 3년 전과 똑같은 선택을 하면 나는 그냥 또 하나의 기성세대 악당일 뿐이겠지. 장민석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도연에게 다가갑니다. 회장님, 생각 잘하셔야 합니다.
한세그룹도 회장님의 자녀분들도 같이 무너집니다. 이 녹음 파일 나가는 순간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내 자식들 앞에서 이런 꼴로 늙고 싶진 않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인터폰을 누릅니다. 들어오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옵니다. 배지를 보여주며 한 명씩 이름을 부릅니다. 외교부 차관님, 병원 이사장님, 그리고 장민석 비서실장님. 증거 조작 및 직무유기, 해외 인권 침해 방조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차관이 버둥거리지만 소용없습니다. 장민석이 끌려가며 소라를 노려봅니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합니다. 끝난 줄 알아? 이 나라에서 진실이 이긴 적이 몇 번이나 있다고 생각해? 소라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한번 이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박영자가 소라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의가 승리한 순간입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소나무 숲 너머로 햇살이 비춥니다. 오래된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몇 달 뒤입니다. 국회 청문회장 화면이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외교부 차관과 병원 이사장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난민 구호 사건 조작, 국가와 재벌의 합작 희생양 밝혀져 윤소라 전 구조사, 공식 사과와 명예 회복.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흐릅니다. 요양원 거실 텔레비전 앞에서 소라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칩니다. 옆에 앉은 요양보호사가 손을 잡아줍니다. 우리 딸 드디어 오명을 벗었네요. 네, 어머니. 따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는 화면 속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훨씬 밝아진 표정입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딸의 미소입니다. 서울 중심가 옛 시청 건물을 리모델링한 한세분쟁 트라우마 치유센터 개관식입니다. 건물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전쟁, 산업재해, 재개발 사고 피해자 무료 상담 및 치료. 80년대 느낌의 붉은 벽돌 건물이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상담실, 치료실, 그리고 쉼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무대 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소개합니다. 오늘 이 센터의 초대 운영 책임자를 소개합니다. 국제구호 현장과 한국의 깊은 상처를 모두 경험한 사람, 윤소라 선생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집니다. 소라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곁에는 박영자 간호사가 새 유니폼을 입고 서 있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떨리지만 단단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억해준 어른들이 있었고 늦게나마 사과할 줄 아는 어른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한도연 회장님처럼요. 관객들의 시선이 한도연을 향합니다. 정장 바지 아래로 보이는 다리에는 옛 공사 현장에서 다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도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저희 센터는 전쟁, 재개발, 산업재해, 그리고 억울하게 입을 막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누구의 생명도 다시 숫자로만 취급되지 않도록요. 한켠에서 60대, 70대 노동자들이 강당 의자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 후유증, 산재, 재개발 철거로 다친 사람들입니다. 한국 50대에서 60대가 겪어온 상처들이 센터 안내 팸플릿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센터 옥상 정원입니다.
노을진 한강이 멀리 보이고 벚꽃 대신 국화와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살랑입니다. 도연이 벤치에 앉아 종이컵 커피를 마십니다. 소라가 옆에 앉으며 웃습니다. 예전엔 사람을 숫자로 보는 게 경영인이라고 배웠어. 이제는요? 이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 손 잡아주는 게 진짜 경영 같군. 둘 사이에는 부녀 같은 따뜻한 공기가 흐릅니다. 도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소라를 바라봅니다. 고맙네. 2번이나 내 목숨 살려줘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 이름 되찾게 해주셔서요. 회장님,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이제는 목에 찌를 펜도 없어요. 에이, 그 말 들으니 갑자기 숨이 막히는데?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옥상 위로 저녁 노을이 펼쳐집니다. 붉은 빛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한강은 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옥상 난간 너머로 이동합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서울 도심과 한강이 펼쳐집니다. 빌딩들 사이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강변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버려진 한 세대와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한 사람의 손이 뒤늦게나마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상처도 아주 조금은 치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센터 건물에서는 여전히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인정받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입니다. 소라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섭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3년 전 자신을 떠올립니다. 절망 속에서 도망치기만 했던 자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소라가 작게 속삭입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센터를 찾아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화면은 천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 노을빛만 남고 그 속에서 2사람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한 사람은 곧게 서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2사람이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흐르고 배경에는 센터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의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중동 건설 노동자였던 할아버지, 산재를 당한 아저씨, 재개발로 집을 잃은 할머니, 그리고 전쟁 트라우마를 안고 돌아온 젊은이까지 모두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